안녕하세요. 직장인이 성장하는 채널의 이석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마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게 뭐 경영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내용을 읽거나 들으면 아마 굉장히 그 당시에 필요한 내용들, 관심 있는 주제에 한정될 가능성이 클 텐데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하면 되나? 그렇진 않겠죠. 그래도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영이라는 데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중에서 내가 이런 부분이 지금 부족하고 중요한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할 때는 그런 전체를 보는 그런 시야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전체를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자연과학은 아니잖아요. 이게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뭐 이런 거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회과학 이쪽에서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거는 이거는 아니야 뭐 이렇게 무자르듯이 확 자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많은 개념들이 좀 겹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그게 어떤 상황에 쓰였는지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살짝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전체를 파악하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일상 대화할 때는 뭐 그냥 그 단어를 뭐 이렇게 해서 써도 되고 저렇게 해서 써도 되고 하겠지만 우리가 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인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고 뭔가 어떤 조직원들이 회사의 직원들이 한 방향으로 가려면 그 단어 하나조차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정리가 되어야 그래야 이게 우리 저 리더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내용이겠구나. 그럼 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서로 간의 소통이 되려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안다 하는 전문가가 되려면 이런 겹쳐있는 어떨 땐 이렇게 쓰이고 어떨 땐 이렇게 쓰이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좀 분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한번 전체를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우리가 회사가 처음 생겼을 땐 누가 회사를 만들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창업자라고 하죠. 그 창업자는 아마 머릿속에 무한한 이제 꿈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때로는 세상에 없는 때로는 기존에 있지만 그거보다 더 나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는 그런 꿈을 꿀 거예요.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회사라는 걸 만들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를 만들고 내가 키워보겠다 하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죠. 근데 그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 보면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본인밖에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 사람 머릿속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게 다라면 아마 많은 조직원들은 아마 그 리더의 이야기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확인하고 물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업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명확하게 글로 정리한 거를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죠. 자, 비전만 해도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이 담겼을 거예요. 꿈이 담겼어요. 그 명시적으로 글로 써놨지만 저거는 이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거죠.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것을 그쪽으로 향하고자 리더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함께 가는데 그 꿈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뭐랄까요? 판이라 그럴까요? 플레이그라운드라 그럴까요? 운동장이라 그럴까요? 실제로 세상에서 이제 그 꿈을 이뤄내야 될 텐데 그거를 우리는 멋진 말로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산업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사업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냥 내가 그 분야에서 내가 오랫동안 일을 했어. 그리고 내 아는 사람이 그 분야에 있어.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짧고 굵게 그 시장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산업을 분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 툴에 맞게, 분석 기준에 맞게 이렇게 산업을 잘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르고 분석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보고 이런 측면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기회가 엿보이는 거죠. 이 부분은 뭔가 내가 승부를 걸어볼 만한데 이 부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집중해 보자 하는 게 이제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집중할 거를 이제 정했어요. 그럼 이제 그래, 여기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이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중요해. 또 그걸 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중요해. 하고 착착착착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 끝단에 왔을 때 그럼 이 일을 누가 언제까지 하도록 하자 하는 게 계획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신부터 비전, 산업, 전략, 기획, 계획까지 이렇게 왔으면 이제 계획이 세워졌으면 이제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실천을 해야 되죠. 그러면 실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를 다시 평가해서 필요하다면 전략도 수정할 수 있고 혹은 세부적인 기획이나 계획 같은 걸 수정해서 다시 실행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큰 틀에서 보면 경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전체를 한번 훑어봤는데 그러면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것도 있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사람은 아날로그잖아요. 아날로그인데 그냥 그 아날로그 식으로 그냥 종이에 적거나 말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과거의 경영 스타일이었다면 요즘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디지털이라는 거에 얹어서 디지털이 뭘까요? 뭔가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숫자라도 또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진법에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그 저장된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디지털이라 하고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인 사람의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옮길 수도 있고 그 아이디어가 아날로그 차원에서 진행했던 경영을 하나씩 차근차근히 디지털로 전환하자 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고까지 최신의 트렌드까지 한번 전체를 훑어봤고요. 이제 하나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비전, 어떤 리더의, 창업자의 어떤 꿈,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고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전일 텐데요. 비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기존의 어떤 그 창업자의 생각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밑바탕에 깔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정리하는 게 목적과 가치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만들어내는 게 사명과 설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찾아내는 거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목적이 있겠죠. 목적은 이제 이 회사를 왜 만들었는지, 내가 이 회사를 왜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고요. 어떤 회사의 목적은 이런 멋있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풀리지 않은 문제를 혁신으로서 해결한다. 이런 멋진 목적으로서 회사를 창업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라는 것은 어떤 회사든 조직원이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가치입니다. 질서, 신뢰, 사랑, 창의, 도전, 인재 이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맞는 거야 할 때 그 실제 그에 맞는 거야 하는 기준을 주는 게 가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밑바탕으로 어떤 멋진 도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가능할까? 와, 이거 되면 정말 좋겠다. 쿵쾅쿵쾅 이런 걸 적어 놓은 게 사명입니다.
미션이라고도 하고요.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저게 말이 돼? 하는 그거를 이제 달성해내자. 저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되게 좋겠다 하는 멋진 문장. 전 세계로 진출한다. 그런 것도 되게 있고, 물론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데 그 경쟁자를 넘어서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되면 목적과 가치를 기반으로 저 사명이 된다는 건 또 어떤 것들이지?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 설명을 쭉 풀어놓는.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회과학은 정답이 이렇게 문자르듯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듯이 어떤 비전 선언문, 비전 하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걸 정리해 놨지만 그 양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각각 회사별로 나름 정리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비전인 거죠. 비전은 이렇게 4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저 별로 가고 싶어 했을 때 저 별을 실제 우리가 실천, 행동으로 옮기는 성과를 이뤄내는 곳은 어디라 그랬죠? 그렇죠. 산업이라 그랬죠. 산업에서 그 꿈을 이루는데 지향점을 하버드대의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론에 따라서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시작점 중에 하나가 최고보다는 독특해지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그 최고라는 거는 뭔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중심으로 서로 모방해서 어떤 우리가 1등이야, 시장 점유율 1등이야 이런 걸 추구하는 거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넘버원이 되는 거라면, 그거보다는 우리가 사업을 전략적으로 한다는 건 뭔가 특정 부분에서 독특해지는 유니크네스를 추구한다는 것을 모든 그 전략의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 독특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장 점유율보다는 어떤 이익률, 이익을 키우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 중점을 두자. 그 말인즉슨 이익이 중심인 거죠. 시장 점유율 이런 것보다는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가 경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시작점으로 깔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장, 산업, 그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5가지 포인트에서 그 산업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 포인트는 앞에서 이어집니다. 앞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가 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이 있는데 이 5가지 요인들이 5포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들이 힘이 세면 셀수록 그 산업의 평균 이익률을 억압하는 포스예요. 그래서 포스도 힘이고 파워도 힘이지만 파워는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나는 파워를 가졌어 이런 느낌이라면 포스는 뭔가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의 이익률이 커지는 게 좋은데 그 산업의 이익률을 억압하는 5가지 요소들이 있다. 이것들을 잘 분석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해결책, 대안을 찾아서 독특한 회사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그래서 어떤 힘들이 우리 산업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첫 번째는 이거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자들이 너무 셀 때, 그 경쟁하는 그 회사들이 다들 강력해, 다들 만만치가 않아. 그러면은 서로 경쟁을 심하게 하다 보면 그 이익률이 서로 점차 낮아질 수 있겠죠. 왜냐면 서로 더 이기려고 하니까, 서로 다 1등이 되려고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가격 경쟁으로 치달을 수가 있고, 상품은 좋게 하면서 가격은 낮추고 이러다 보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럴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어떤 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뭔가 필요하잖아요. 공급을 받아야 돼. 근데 그 공급자의 힘이 너무 세다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석유, 원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원유가가 급등했어, 상승했어. 그러면 이제 그 화학 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겠죠. 이런 뭔가 공급자의 힘이 셀 때 그 산업의 이익률이 낮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분해자들이 너무 세면 또 힘들어지는 거죠. 뭐 불만도 많이 제기하고 막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웬만한 품질, 뭐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는 만족하지 않고 막 좀만 떨어지면 막 불매해버리고 이러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불매의 그 포스가 힘이 세면 우리 산업의 이익률이 줄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예측하셨을 텐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죠. 뭐냐면 대체제라는 게 있는데 꼭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어도 다른 거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분식집을 하는데 사람들이 꼭 떡볶이만 먹는 게 아니에요. 김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고플 땐 그 옆에 뭐 분식 산업이라고 봤을 때 그 옆에 만약에 햄버거 가게가 많다면, 그 옆에 피자 가게가 많다면 그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대체제의 산업이 또 너무 세면 그 해당 산업의 이익률이 줄어들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산업이 너무 잘 된다고 소문이 나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회사들이 막 생겨. 뭐 진입 장벽이 없어. 누구나 막 할 수 있어. 그랬을 경우에도 경쟁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향후에 미래에 신규 진입자들이 많아질 거다 라는 가정을 하면 또 산업의 이익률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관점을 또 잘 분석하고 하다 보면 어떤 기회가 보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산업에 요즘에 어떤 신기술이 나왔어. AI 기술을 우리 산업에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우리 산업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때로는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어떤 산업에서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거를 여기서 어떻게 분석을 하죠?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디에 끼워 맞춰야 넣어야 될까요? 기술의 발전, 신기술 이런 건 이 5가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정부의 역할도 이 5가지 모두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이익률을 억압하는 경쟁, 공급, 구매, 대체제, 신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의 것들, 기술, 정부 이런 것들은 이 5가지 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이 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회사는 실제 어떤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회사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회사라면 이런 일들을 해 라고 정리해 놓은 게 가치사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치는 가치인데 왜 사슬일까요?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어떤 활동들의 연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가 있는 고객의 니즈, 필요를 만족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걸 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의 연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찌됐건 이게 전체인데, 요거는 이제
공통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아마 회사마다 산업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고 그거는 그거에 맞게 응용을 하면 될 겁니다. 이 기본 모델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요 활동과 지원 활동. 주요 활동은 좀 쉬워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라고 할 때는 뭔가 재료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입고라는 게 있고 이제 창고에 물건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영이라는 건 그 들어온 물건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으면 이제 출고라고 해서 어떤 창고에 이제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서 어떤 물류센터나 이런 데 보관을 했다가 실제로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해서 팔리면 이제 배송을 하는 게 되겠고 그 판매 이후에 고객 서비스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는 굉장히 그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각 업계에 맞게 때로는 제조가 아니라면 서비스에 맞게 사업단을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활동들이 잘 되도록 지원을 해주는 활동들이 있어요. 뭐 기업 하급부 구조라 그래서 뭐 재무, 총무, 법무, 기획 뭐 이런 회사가 있다면 필요한 활동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퇴사를 할 때는 그 퇴사 관리까지 하는 그런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그리고 그렇게 인재를 확보해서 인적 자원을 확보해서 각 주요 활동에 배치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도 중요하죠. 기술 개발을 자체 개발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협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그런 기술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조달 뭔가 모든 프로세스 모든 활동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람이 아닌 물적 그런 자원들을 조달하는 때로는 구매도 하고 그래서 협력을 해서 확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활동들에 조달해주는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전체를 한번 보고 이게 전체 할 일이라고 해서 이거 한꺼번에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건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부터 혹은 급한 것부터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더 맞는 것부터 하고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고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부분들을 정하고 잘 하도록 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할 건데 이제 일단은 전체적인 큰 틀을 해서 한번 본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혹은 더 급한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게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략은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경쟁에서 우리가 더 잘 경쟁자보다 더 잘 해내고자 하는데 어디서 우리가 경쟁을 할 것이냐 그런 경쟁의 영역에 대한 커다란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영역을 정했으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경쟁자보다 이익을 더 크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내가 한다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좁힐 수가 있어요. 내가 요 시장, 요 특이한 시장, 요 독특한 요 좁은 요 시장에서 내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넓고 좁고 이제 어떻게 좁히는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 드릴 텐데 그 다음에는 내가 이익을 키운다 그랬죠. 이익을 키운다 그랬어요. 이익을 키우고 싶어요. 근데 이익을 키운다는 건 뭐예요? 이익은 어떻게 나오죠? 판매한 가격에서 원가를 빼온다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가격을 높이게 하거나 그러니까 원가는 그대로 두고 가격을 높게 하거나 가격을 그대로 한다면 원가를 낮추거나 경쟁사 대비 한다면 내 이익을 키울 수 있겠죠. 이 전체 큰 틀에서 선택을 하는 게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넓은 데서 내가 낮은 원가를
보겠다. 그래서 코스트 리더십, 원가 우위 전략이라는 게 있고, 넓은 데서 내가 높은 가격으로,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승부를 보겠다 하는 게 차별화. 그다음에 어떤 좁은 데서, 좁은 영역에서 내가 원가를 낮추겠다 하는 코스트 포커스라고 하고, 원가 집중. 그다음에 반대로 그 영역에서 내가 가격을 높여보겠다 하는 거는 차별화 집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좁힌다고 말은 쉬운데 좁힌다는 게 어떻게 좁히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왜 가치 제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고객에게 가치를 제한한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경영학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이 가치 제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치 제한이라는 건 어떤 고객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가격에 제공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 가치 제한인데, 집중이라는 건 저 각각을 집중시키면 되는 거죠. 그 산업에서 그 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층이 있는데,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특정 고객에 집중할 것이냐. 뭐 고객을 자르는 거는 뭐 마케팅과 관련된 서적에 많이 나오겠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나이를 대상으로, 성별, 인종으로서, 소득 수준으로서 다양하게 자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추구하는 가치관,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예도 될 수 있겠죠. 신혼부부가 좋아할 만한 그 신혼부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타깃으로 한다. 또 요즘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이 불문, 성병 불문, 인종 불문, 요런 스타일의 운동 혹은 요런 스타일의 몸매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린 타겟으로 한다. 그렇게 확 좁혀놓을 수도 있겠죠. 그 성향을 찝으면 그분들이 소비하는 상품들은 또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뭐 운동복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그다음에 먹는 거, 뭐 자는 거,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확 좁힐 수가 있는 거겠죠. 뭐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산업이라면 자동차 부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고 타이어만 취급해. 어떤 종류의 브랜드든 타이어가 필요하면 저희한테 오세요. 그리고 때로는 엔진 오일에 집중할 수도 있겠죠. 어떤 차종이든, 뭐 어떤 나라의 어떤 차종이든 엔진 오일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오세요. 엔진 오일이라면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고객을 확 좁힐 수도 있고, 상품이나 서비스로 확 좁힐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가격대로도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가격대가 고가격, 그다음에 뭐 저가격, 그다음에 평균적인,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다 할 것이냐, 모든 가격대를 다 할 것이냐, 좁히고 또 더 좁혀서 딱 그 가격대를 할 것이냐. 자, 벌써 세 가지 측면에서 좁힐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해드렸죠. 그 산업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다가도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도 더 자세하게 좁혀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우리 회사가 제공하겠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컨셉이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익을 더 크게 내고 싶어 했을 때, 아까 산업 분석을 통해서 그 산업의 평균 이익률이 나왔을 거예요. 이 사업을 내가 이 업을 한다 하면 대충 평균 이익률은 이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금융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금융업에 들어갔을 때 어떤 평균 이익률이 있을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또 물류업을 했을 때 어떤 상대적인 평균 이익률이 또 있을 것이고, 또 뭐 의료 쪽 했을 때 평균 이익률이 있을 것이고, 너무 높고 낮은 거 얘기하면 좀 그렇겠다. 그래서
누구나 상상할 만한 그런 그 이익률이 있을 거예요. 어떤 데는 그래 누가 봐도 높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평균 임금 수준은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초봉이라고 할까요? 처음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그 연봉 수준은 그 전체 산업의 그 평균 이익률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회사, 이익률이 높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산업에 갈 때는 더 너의 연봉이 높을 거라고 기대하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어찌됐건 이 5포스 모델로 전체 산업 평균 이익률을 구한 다음에 나는 그거보다 더 이익률을 높이고 싶잖아요. 그건 평균인 거고, 나는 경쟁자보다 이익을 더 많이 내고 싶잖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방법이. 아까 얘기를 드렸죠. 두 가지가 뭐였을까요? 하나는 가격은 그대로 비슷하게, 경쟁자와 비슷하되 나는 경쟁자보다 원가를 낮출 수가 있어. 또 반대로는 원가는 경쟁자랑 비슷한데 나는 경쟁자보다 가격 수준을 높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이라는 거죠. 와, 쟤는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 저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서 있네? 그 산업에서, 산업 경쟁에서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네? 그래서 이거를 경쟁 우위라고 합니다. 경쟁을 하는데 내가 우위를 가지고 경쟁사와 경쟁을 해. 그럼 좋겠죠. 우위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 우위를 가지라는 게 사업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둘 중에 하나를 할까? 이건 하나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만 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이게 뭐 그럼 두 개 다 하면 더 좋지 않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두 개 다 한다는 거는 안 되니까. 이런 거죠. 전교 1, 2, 3등, 뭐 전교 10등 안에 있는 내에 드는 학생들이 경쟁을 하는데, 막 서로 경쟁을 하는데 나도 전교 1등 하고 싶어, 쟤도 전교 1등 하고 싶어, 쟤도 공부 잘하네. 이럴 때 나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할래. 이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거에 그게 영어라면 영어에 집중하고, 그게 수학이라면 수학을 집중하는 게 더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난 두 개 다 잘할래, 세 개 다 잘할래, 다섯 개 다 잘할래 이러다가는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기업도 내가 경쟁사보다 원가를 낮출 거면 확실히 원가만 낮추고, 원가는 비슷하게 하고 확실히 가격을 높일 거면 그거에만 집중을 해야지 다 잘하려고 하다면 힘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낮추자. 그러면 이제 회사 정책이 원가를 낮추는데 맞춰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들이 착착 계획과 조치들이 취해지는 거고, 행동이 취해지는 거고, 그 반대로 우리는 원가는 비슷하게 하되 가격을 높이자 하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갈까 하다가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않아? 그래서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굉장히 두꺼운 원서가 있는데 그걸 다 찾아봤어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다 추구하려 하지 마. 단 이런 겁니다. 원가 우위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 원가 우위를 추구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차별화, 즉 높은 가격도 추구하고, 반대로 우리가 차별화, 높은 가격을 추구하는 걸로 정했어.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원가 우위도 해도 된다. 이렇게 가이드를 딱 명확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두 개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데 그거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나머지 하나도 추구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 즉 이익을 키운다. 이렇게 하는 게 전략이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도 또 나옵니다. 상쇄관계, 트레이드 오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앞에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에 집중하고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수학에 집중해야지. 뭐 내일 오늘 하루 공부하거나 뭐 이번 주말에 하는데 나 이번 주말에 정말 열심히 해야지. 난 2개 다 잘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2개 다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경쟁이 극한 상태에서는 하나를 추구하면 반대로 그 다른 하나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상세관계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가치사슬로 이제 돌아와서 저 앞에 있는 저 화살표 띄는 거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저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겉에 오각형이 매출이라면 저 안에 있는 것들이 저 활동들에는 원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원가를 뺀 게 저 이익인데 저 이익을 키우자. 저 이익을 키우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을 위한 활동들이 있겠죠. 그 활동들의 연결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왜 하나만 잘하면 경쟁사가 금방 뭔가 베낀다 그럴까요? 카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선택한 몇 가지 활동들에 집중을 하면서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전략적 적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trategic fit이라고 하는데 fit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옷을 샀어요. 새 옷을 한번 입어보고 나와서 거울을 보잖아요. 뭐 친구랑 같이 갔으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친구야 이거 어떠니? 괜찮아, 딱 어울린다, 딱 맞는다, 핏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핏이라는 건 뭘까요? 이렇게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딱 맞는 그런 것과 같이 회사의 활동들도 어떻게 보면 다 잘해야 돼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다 잘하면 좋지. 근데 다 잘할 수가 있어요? 다 잘할 수는 없어. 이건 경제학의 시작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중요하고 때로는 급한 거에 집중해야 되고 거기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실력을 쌓는다는 건 경쟁사 대비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잘해. 그런 활동들을 몇 가지 선정한 다음에 그거를 연결시키는 게 전략적 적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옷이 내 몸에 딱 맞는 것처럼 기업의 활동도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 전략에 맞게 활동들도 조율을 한다. 그거를 전략적 적합이다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할 일이라고 했잖아요. 할 일의 전체를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거를 프로세스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그냥 프로세스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쉽게 하면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할 일, 프로세스. 자,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의 왕이 제일 위에 있는 프로세스가 밸류체인입니다. 가치사슬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사슬이 그 밑에는 이제 뭐 사업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단위별로 또 그 안에 이제 내부 쪽에서 들어가는 게 프로세스, 뭐 서브 프로세스, 서브 프로세스, 그 다음에 액티비티, 활동, 그 밑에 뭐 프로시저라고 해서 뭐 절차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거 하고 두 번째로 이러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그 어떤 뭐 기업이 크던 작던 그 할 일은 전체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쪼개고 들어가고 쪼개 들어가고 쪼개 들어가고 쪼개 들어가고 착착착착착착 전개되어가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회사에 내가 입사를 했다. 그럼 저 많은 일들 중에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만 더 얘기 드릴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프로세스 어렵죠. 말은 어려운데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런 아까 착착착착 하는 것처럼 이 전체 그림이 있고요. 뭐 맵이라고 하면 지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 지도라는 게 있고 그 전체 지도에 나는 나의 프로세스, 내가 하는 프로세스는 여기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가 있고 세부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프로세스는 그 프로세스에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에는 자원이 배치됩니다. 자원에는 크게 두 가지겠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그래서 그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그 위에는 더 큰 프로세스, 맨 위에는 가치 사슬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네요. 다시 한번 종합해 볼까요? 저 위에는 어떤 창업가가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으로 어떤 비전을 꿈꾸고 회사를 만들어요. 회사를 만들 때는 어떤 산업에 뛰어드는 거죠. 그 산업을 분석했을 때 전략이 나오고 전략을 착착착착 전개해가는 기획을 통해서 할 일, 계획이 나오고 그 할 일을 실천하면 성과가 나오겠죠. 그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평가를 하면 크게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로 나눌 수도 있을 거고, 내용적으로 봤을 땐 BSC 모델이라는 걸 참고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BSC라는 건 이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스코어 카드는 이제 점수표고, 밸런스드라는 건 이제 밸런스죠. 균형 잡힌 점수표. 그럼 뭐야? 예전에는 균형이 없었어? 요거 아시면 요 평가 모델의 핵심을 이해하시는 건데요. 보통의 이제 예전에는 이제 회사를 평가할 때, 야, 그 회사 잘해? 못해? 했을 때 보통은 그냥 쉽게 숫자, 이익률 요것만 봤어요. 그쵸? 그러기 쉽겠죠. 아까도 우리가 이 전략이라는 걸 이제 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 그런 거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와요? 성과에서 나오죠. 성과는 결과평가도 있고 결과평가도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디서 나와요?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시간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겠죠. 그렇죠. 과거에 활동했던 것의 결과로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근데 그거는 아무리 잘 내가 분석하고 봐봐야 과거의 이야기예요. 결과평가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가치가 있나? 우리 가치 있는 회사를 앞으로 더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선 뭘 해야 되지? 이런 내용이 그 숫자에는 담기지 않는 거죠. 극단적인 예로 내가 이 회사의 이익을 갑자기 지금 당장 극대화하고 싶어. 그러면 직원들 좀 내보내고 회사가 가진 자산 막 팔면 돼요. 그럼 숫자는 좋아져. 하지만 그 회사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숫자도 중요하지만 자칫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앞을 보고 달려야 되는데 이제 뒤를 보고 달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만 보지 말고 균형 있게 현재와 미래도 보자 하는 게 BSC입니다. 그래서 그럼 재무 말고 뭐도 보죠? 고객도 만족시켜야 되고,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도 보고,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맞아? 제대로 하자 일을 라는 어떤 내부적인 아까 얘기했던 프로세스, 할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거 맞나? 할 일이 제대로 정의되어 있나? 그리고 임직원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일하고 있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가 가치 있는 회사가 되려면 연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연구개발. 흔히 R&D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막 써먹을 수 있거나 매출에 기여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앞으로 미래에 이런 기술들이 혹은 우리 회사에 이런 기술들이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 하는 것들을 연구개발하는. 그래서 다시 하면 연구개발을 잘하면 어떤 향후 앞으로 지금 현재나 앞으로의 미래의 프로세스 개선에 할 일을 제대로 더 잘하는데 개선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고, 그렇게 기여를 하면 고객이 만족할 것이고, 고객이 만족하면 그게 다시
재무적인 성과로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 측면에서 보자. 재무적 측면, 고객 측면, 그다음에 프로세스 측면, 연구, 개발, 학습의 관점,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자라는 게 BSC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의 어느 정도 전체 큰 틀을 다 담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맞나요? 이런 거죠. 뭐 경영학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마케팅 떠오르죠. 아까 밸류체인에 마케팅 있었잖아요. 뭐 인사관리, 인사 있었죠. 뭐 재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왼쪽에 있던 주요 영역의 왼쪽에 있었던 어떤 운영이, 이런 거는 산업마다 다 달라요. 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학교에서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보다는 어떤 산업이든 공통적으로 필요할 만한 것들을 담는 경우가 많은데, 웬만한 내용들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해당 전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창업가가 기업가 정신으로 비전을 가지고 산업에 뛰어들어서 산업을 분석해서 봤더니 여기에서 집중하면 되겠다. 영역도 정하고 집중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돈을 벌지 정해서 그것들이 착착착,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착착착착 할 일들을 전개하고 나중에 정리가 됐을 때 거기에 누가 언제까지 하도록 하자라는 계획을 만들고 그거를 실천하는, 실행을 해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평가를 해서 다시 뭐 전략을 수정하든지 계획을 수정하든지 해서 다시 또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게 경영의 전체 큰 틀이겠다라는 전체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에 하나씩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경영학의 전체 큰 틀을 한번 쭉 같이 함께 돌아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인이 성장하는 채널의 이석주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